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 명순권입니다. 오늘은 댓글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요즘 이제 구독 버튼 말고 가입 버튼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일단 들어가면 이제 댓글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죠? 자, 볼게요. 여기 댓글을 클릭하면, 자, 가장 최근에 올라온 댓글, 비타민 D 검사 보충 하지 마라. 자, 그런 영상을 올렸었죠. 비타민 D 검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에게는 이 수치 자체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충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주사나 그 다음에 먹는 경구로 복용을 했을 때 오히려 골절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임상시험들이 계속해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한 분께서 요즘은 기능영양의학 쪽으로 많이 듣고 있다, 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저보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의학이 뭐냐 한번 좀 알아볼까요? 일단 대한기능의학회란 것도 있습니다. 기능의학을 한번 네이버에서 쳐보면, 네, 뭐 의원들마다 이렇게 기능의학을 표방한 데도 있죠. 자, 이 두산백과는 어떻게 나왔냐, 뭐 이런 두산백과가 아주 정확하게 개념을 잘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Functional Medicine, 기능의학,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 인자를 연구하고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무슨 말인지 약간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능영양의학이라고도 한다. 1954년 노벨상을 받고 62년에는 핵무기 확산 반대 활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에 의해 주창된 분자의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로저 윌리엄이 생화학적 개별성 개념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질병 치료에 생화학적인 요소와 기능의학적인 요소는 물론 영양학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분야다. 각 개인들이 성격과 정서와 외모가 다르시듯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대사도 모두 다르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유전적 형질과 생활방식, 시기, 직업, 환경공해 물질의 노출 등의 환경적 영향에 따라 각 개인의 생리적인 반응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환자를 다룰 때에도 이러한 개인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질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질병 이전의 상태, 곧 최상의 기능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내재한 생화학적인 물질 대사의 이상 패턴을 찾아 그것을 영양학적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최상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일반인들이 딱 보면 이거 제대로 된 의학이네. 보통 일반 의학 보면 정말 환자를 볼 때 사람 전체를 보지 않고 그 개인 질병에만 국한돼서 그것만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반해서 이것은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고려하고 특히 영양학적인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하고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견 내용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 대한기능의학회 Korean Institute for Functional Medicine이라는 학회도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도 보면 보니까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 출신으로 되어 있죠. 학회 소개 볼까요? 어떻게 됐냐 보겠습니다. 미래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능의학회 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새로운 진료 지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선의 의료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환자, 동일한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환자, 시술은 잘했지만 우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의료사고 논쟁을 이야기하는 환자 등 의료계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의학의 패러다임, 기능의학이 바로 해결책이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인체 본연의 생화학적 흐름이 잘못되어 여러 세포의 기능적 저하를 시작으로 결국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때 그 전에 증상만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 기능의학 학회가 있고 여기와 같이 연계를 맺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능의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키피디아에서는 어떻게 펑셔널 메디슨을 정의하고 있냐 한번 볼게요. 펑셔널 메디슨, 기능의학은 일종의 대체의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표준의학에서 입증되지 않거나 입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과 치료들을 옹호하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질병 뿌리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위장 시스템, 내분비계, 면역계, 이런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개별화된 치료를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주창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기능의학들은요, 슈도사이언스, 가짜의학, 쾌커리, 사이비의학, 이런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미국 가정의학회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패밀리 피지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의학 코र्스 크레디트라고 해서 이제 이 학점 이것도 아예 덜어냈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것이죠. 물론 뭐 최근 들어서는 일부 개괄 오버뷰에 대한 것에서는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해로울 수도 있고 혹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현대 표준의학에서 표준의학의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의학 학회가 창시된 것은 의사가 아니네요. 보니까 케미스트, 화학자인데요. 제프리 블렌드라는 사람이 설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에 미국에서요. 그 뒤로 이제 이 제프리 블렌드 이 창시자와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의 어떤 다이어트리 프로그램 자체가 위장장애라든가 염증 혹은 면역적인 문제, 피로, 그 다음에 푸드 알러지, 음식 알러지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페널티, 벌금을 물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거 중심 의학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능의학 혹은 기능영양의학은 현재 의학에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영양의학은 다른 보완의학, 대체의학이나 똑같이 원래 보완대체의학이란 게 현재 표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현재 표준의학 말고 다른 것들로 해결하는 걸 다 보완대체의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를테면 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수치료, 영양요법, 그리고 비타민요법,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리뷰하는데 요거 하나 갖고 시간을 많이 썼네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기능의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완대체의학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정님이 방사선 얼마나 위험할까? 3분 40초에 주르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3분 40초경에 방사선 노출 양이 아마 3000인가요? 미리시볼트 정도 되면 탈모가 발생한다. 그 얘기하는 거에서 구현정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저도 탈모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박정숙님, 제가 KBS 아침마당 어제 나갔었는데 박사님 카메라 각도 좀 잘 잡으세요. 얼굴이 크게 나와요. 얼굴이 좀 크긴 합니다. 앞으로 작게 씹도록 노력할게요. 그 다음에 원장님 개그감 무려 2명이 이문희님. 제가 이거 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이거 실시간 방송 하고 있는데 제 실시간 스트리밍에 인원이 벌써 2명이나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옥토버스카이님 바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포니 EU라는 분, 소금 권장 섭취량 높여야 한다? 라는 제가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 전공도 알려주시면 신빙성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저의 세부 전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1차 진료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환자를 볼 때 암 환자를 직접 제가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1차 진료를 담당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이제 학문 분야 연구 쪽에서는 메타 분석이란 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 분석이란 건 기본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 그리고 근거 중심 진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스터디 연구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10년 조금 넘게 걸쳐서 국제 SCI급 학술지에 메타분석 논문을 약 50편 정도 주저라는 거 이야기하면 주저자는 일저자 혹은 이제 교신 저자로 제가 참여를 한 논문이 한 50편 됩니다. 국내에서는 메타분석 그 전문가 중에 대표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강의도 제가 한 10년 동안 각 의대나 여러 대학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과 의사들과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논문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금권장 섭취랑 관련한 내용은요, 개별 연구 결과 하나만을 본 게 아니고 그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그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연구 이런 분석의 기준에 맞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추릴 때 자의적으로 자기 결과에 유리하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유리하게 추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논문을 쓰는 경우는 이미 논문 억셉트 되기 전에 논문 심사 과정에서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린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면요, 그 나름대로 적절한 그 기준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제와 관련한, 예를 들어서 코호트 연구라면 코호트 연구를 다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권장하는데 근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당연히 근거가 있죠. 기존에 나온 관찰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 보면 등푸른 생선, 영어로는 이제 주로 페리피시라고 하죠. 지방이 많이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생선을 많이 섭취를 하면 그게 덜 풍부하더라도 생선 섭취는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것으로 이미 메타 분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거기에서 추출한 오메가3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도 효과 있는 거 아니냐 그럴 텐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오메가3가 생선에 풍부해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오메가3 성분 자체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함께 생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도움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도 문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고용량 4g 이상 먹었을 때는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대규모 임상시험이 최근에 발표돼서 최근에 그 권고안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대규모 연구를 할지라도 좀 더 반복적으로 나온 이후에 그 권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를 리뷰를 했는데 벌써 10분 이상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댓글 리뷰 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